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만든 균형발전 특별 세션입니다. 그 특별 세션 중에서 제1분과 인구 감소 시대 균형발전 전략 세션입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 균형발전 세션을 같이 꾸렸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개 국책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연구회입니다. 26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 영역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토연구원과 또 교육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등 이렇게 균형발전과 관계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번에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 특별 세션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세션에 저희 국토연구원이 주관을 하고요. 2세션, 3세션, 4세션에 각각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교통연구원 등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세션을 꾸리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세션을 조직해 주신 정혜구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자, 토론자분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의 또 간단한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님이 지방 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차미숙 박사님은 국토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이 균형발전 정책을 연구한 그야말로 고참 연구자시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용역 지방 인구 위기 대응 용역을 해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핵심 일들을 맡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토연구원의 윤영모 박사님이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윤영모 박사님 또한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쭉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 이 초광역과 관련돼서 많은 또 연구들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 이슈 리포트에 초광역권 육성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특히 얼마 전에 초광역권 관련된 법이 바뀌었는데 그 관련된 법을 어떻게 또 재개정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또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토론자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여민석 박사님, 또 한국교통대의 권일 박사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성만 박사님, 충북연구원의 홍성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들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특히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를 많이 해주신 분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20분 정도 돼서 이제 점심시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약 한 20분 정도씩 하시고 또 남는 시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사장님 좀 간단한 인사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균형발전 문제 또 자치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죠. 오늘 주제가 인구 감소 시대 균형발전 전략인데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도 잘 안 됐던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인구 감소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주 이중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 세대 정도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 저도 열심히 듣고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인구 증가 시대에도 안 되던 거 인구 감소 시대에 하려면은 그야말로 더욱 어려울 것 같은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미숙 박사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드릴 주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고요.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연구 기회를 얻어서 행정안전부의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좀 깊이 한 1년 정도 현장도 다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 뵈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20분 정도 시간이라서요. 최대한 압축해서 발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페이지를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가 현재 어떤지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대응 노력을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을 했고요. 발제에 앞서서 제가 자료에 제 이슈 리포트를 하나 이렇게 토론자분들하고 한 5개만 준비를 해서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한 22군데 정도 현장을 좀 다니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FGI도 해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만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제 자료로 들어와서요.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요. 작년 12월 말에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새로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원래는 5년 단위로 하다가 근래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빠지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발표를 해보니까 기존 2년 전에 우리나라의 피크 타임이 2028년이었어요. 28년에서 30년 왔다 갔다 주로 이제 국제 이동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렸다가 이렇게 피크 타임이 그 정도였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건수도 줄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 뭐 6, 7만 명이 못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피크 타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제 앞으로 완정이 되면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역 연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시군 단위로 쪼개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게 2020년에 이렇게 피크 타임 찍고 우리가 데드크로스 우리 국가적으로 직면했다고 하는데 시군구 단위에서는 어떤가 저희들이 2000년에서 2020년 20년간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분석을 한 자료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체 시군구의 66% 그러니까 151곳이에요. 전체 229개 중에서 이들 66% 3분의 2는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고요. 그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시점도 2020년 이전에 벌써 25% 4분의 1은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2019년 자료인데 사망자 수 대비 출산자 수 이렇게 시군별 비교를 해보니까 경남 합천이 거의 6.9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거의 7배 정도가 많은 엄청난 거죠. 지금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지역의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20년간 주로 인구 감소 151곳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 할 때 한 40년간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자료들이 나왔냐면 피크 대비 정점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자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김제시, 정읍시 이런 데들은 거의 60% 40년간 빠졌는데 저희가 2000년에서부터 20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빠지는 속도는 조금 줄은 것 같긴 해요. 워낙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정도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구 피크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인구 저점 연도를 잠깐 보시면 2020년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절반 52%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 재작년에 인구 저점이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인구 저점은 계속 경신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이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아, 네네. 7페이지 네. 포인터를 주시면은 제가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정점 연도도 보면은 거의 2000년 초반의 정점 연도들이 대부분 몰려 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인구 규모에 대해서 한번 네. 포인터가 없다고 하네요. 네. 인구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인구 두 번째로 본 거는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넘겨주실래요? 아니, 그 전. 네, 요건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이 최근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증가하고 있는 주로 인구를 보면 3만 미만 지자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00만 이상 지자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단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주 이렇게 구조가 양극화 스프릿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00만 이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에 특례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죠. 그중에 3개는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고 1개가 이제 마산, 창원, 마창진해서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100만 이상 지자체는 수도권에 대개 포진돼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인구 격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와 결합해서 상당히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건데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자료입니다. 치료가 가능한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비율을 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로 제시를 한 건데요. 강남구에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경북 영양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3.64배나 높습니다. 이 얘기는 강남에서 살고 계셨으면은 아파도 돌아가시지 않을 텐데 경북 영양군에 살기 때문에 4배 이상이나 더 많이 돌아가신다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건강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그거죠.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는데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이제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자연 증감은 뭐 별로 그렇게 편차가 없습니다. 근데 사회 증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들이 주로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에서 아기들을 서울보다 많이 낳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영광군이 오타인데요. 2.583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리고 관악구가 제일 낮아서 0.536 해서 거의 한 4배 정도의 출산력의 차이를 보이고 실제 지방권에서의 출산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이 소멸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방에서 태어나 있는 친구들이 적정 시점에 학교 가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유형들, 그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그 인구들이 어떤 유형으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 표는 20, 30대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5, 60대들은 또 어떤지를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20, 30대와 5, 60대의 인구 이동 패턴이 굉장히 상반된 패턴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20, 30대들은 주로 이제 군부에서 엄청나게 빠져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5, 60대들은 오히려 도의 군부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유도
있고 일자리도 있지만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유지로 이동하는가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대도시가 중간에서 받쳐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런 것 같은데요. 수도권으로 바로 다이렉트리 이동을 합니다. 청년들이. 반면에 경북이나 전남 같이 그 안에 대도시가 있는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점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공간 패턴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저희가 지난 20년에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망한 자료입니다. 이때의 전망 기준은 0.98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물론 이제 슬로프는 많이 다운이 되지만 여전히 이 고착화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작년에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0.98을 가정했을 때인데요. 빨갛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 2117년도에 보면은 8개 지역을 빼고는 지방 고위험 소멸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 8개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그나마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화성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0.98이 아니라 지금 더 낮아지고 있고 0.70까지도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가만히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동안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만들고 기본법도 만들고 그동안 많은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때의 초점은 출산력을 높이는 거였어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변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슬로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슬로건들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인구 정책을 1980년 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대체 수준이 되었을 때. 근데 2005년에 한 20년이 넘게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저출산 대책 이게 지방 소멸에 효과가 있겠냐 그랬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어떤 의견을 말씀을 주셨냐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지역에 있는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돼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뭐 후보님들도 많이 얘기하던데 GTX 같이 수도권 집중 유발하는 시절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어찌 보면 지방 소멸 대책들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정부가 이제 급하게 정책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균특법에 의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앞으로 10년간 연 1조 원씩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고시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런 정책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자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지난 행안부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들을 대개 의존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 아동, 청소년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도 특정 계층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내용도 보육이랄지 일자리, 귀농귀촌 여기에 대부분 한 50% 이상 돼 있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 일부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사료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자리에도 놔드렸는데요. 국토 이슈 리포트. 현장에 지금 행안부에서 뭐 청년 마을 조성 사업, 또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조성 사업, 뭐 여러 사업들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사례들 한 20여 개 사례들을 가봤고 그분들이 과연 어떤 애로 사항들을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은 보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에 계실까? 이런 퀘스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를 한 결과인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잠깐 그건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대개 사업들이 단일 사업들로 해요.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이런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는 충족이 되어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이 필요한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 달 살기, 100일 살기 이런 탐색 단계 사업들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고 지역화하는 그런 거랄지 청년들한테 너무 포커싱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생애 주기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지속 가능한 어떤 시책들 정책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느낀 것들은 지역 주민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한 4, 50년간 계속 빠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인지 와 있는 청년들이 한 달 살기나 100일 살기 하다가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서 집을 구하거나 뭔가 하라고 할 때 굉장히 배타적이고 집도 안 주고 또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만나본 청년들 중에 유턴을 하는 사례들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오히려 이제 지역에 대한 프로가 아니라 엔티 세력들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1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주기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뭐 남해 가서 살 수도 있고 괴산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구조적인 제도들은 주민등록을 또 한 군데에만 꼭 해야 된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경직적인 제도들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대응 기금들을 써야 될 텐데 그런 개선 과제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어프로치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에 출산력을 높이려고 했던 인구사회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계속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한다?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게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저는 그것도 있지만 오늘 자치학회가 마침 있어서 그런데요. 정책 관행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부처 공모사업을 하면서 거의 획일화시켜버리는 거죠. 지역의 개성을 잃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국고부 조금 타려고 계속해서 자기네 지역하고도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경쟁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 관행들을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대책을 써도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큰 위기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들을 좀 두 가지 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 목표와 전략들을 제시를 이렇게 했고요. 저는 정책 목표를 출산력을 높이고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제 활력 있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좀 더 생산성 높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동등한 삶의 질 자립적인 지역 이 세 가지 목표로 해서 전략들과 정책 과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우리 저출산 정책에 많은 부분들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 뵀더니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되게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주고 싶어도 줘야 되는데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출산장려 부분은 그래서 출산장려 국가 책임제와 같은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제 학교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인재가 없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교육 기반을 좀 좋게 할지 또 지역의 인재 특히 지역대학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또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고요. 마침 이제 마을 주치의 같은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RC 이제 은퇴자 주거복합단지나 또 대학을 활용한 대학 연계 은퇴자 마을 같이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마을을 조성해서 지역의 고령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지역 대학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의 가치나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요 일환으로 유연거주 촉진과 생활인구 확충이랄지 복수 주소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 공간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유유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의 적자 폭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정주 인구 문제를 체류 인구나 관계 인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한 3년 정도가 되면서 나름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스마트화도 하나 있지만 또 가업 승계랄지 또 다양한 형태의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들을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들을 좀 정책 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의 전략은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학교 보낼 때쯤 학교에 올라오고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많이 몰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일정의 연대 내지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교류 상생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만 쓴 돈도 700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시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도 있지만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했고요. 마침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금 올해부터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이랄지 이런 인구 활력 계획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그러니까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거랄지 중앙 정부의 컨설팅 역할 그리고 중앙지방 협약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책화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인구 성장 시기,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저는 예산 시책도 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양구군 같은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그 옆에 있는 유치원에 못 보내고 한 30분 멀리 라이드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못 살고 그냥 대도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서 지역의 경로당도 경로당 지원 기준이 아마 10명인데요.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답니다. 도서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맞춰준다는데 지금 그냥 저희들이 그때 연구를 하면서 각 지자체들부터 제안받은 거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규제 제도들을 좀 더 만들어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민숙 박사님. 워낙 방대한 양인데 너무 시간을 적게 들여서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제안한 12가지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그 장벽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좀 어려운 과제네요. 복수주 소재도 좀 어려워 보이고 이게 다 각 부처에 또 어렵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 좀 토론에 좀 좋은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발제입니다. 초강력권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윤영모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윤영모입니다. 초강력권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왜 초강력권 정책인가, 그 다음에 정책의 주요 내용, 해외 사례, 그리고 향후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초강력권 정책인가입니다. 초강력권이란 무엇인가? 뭐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메가시티 리전이라든지 메가리전, 메갈로폴리스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결국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나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 등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연계된 그런 광역적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초강력권 육성 정책이 왜 중요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강력권 육성에 대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전 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도에 33개인데요. 이게 이제 2030년대 불과 10년도 안 남았습니다만 43개로 증가하고 2050년경이 되면 또 60여 개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왜 대도시가 중요하냐? 대도시가 전 세계 GDP 성장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 67% 정도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일자리 증가에서도 36%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강력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로 인해서 초강력권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집중이 심화되고 또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전 세계 메가시티 평가에서 보면 불과 95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차 수위 도시인 부산 울산권은 거의 200위에 가까운 순위이고요. 이러한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극거점형 국토공간 육성이 필요하고 지방의 초강력권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도권 집중과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GRDP라든지 활동 기업수 이러한 부분들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방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앞서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특히 또 총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 인구의 유출이 점차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공간적 고착화라든지 기회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의 초강력권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수도권의 일급 집중이라든지 과밀 문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지 혼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역별 1인당 주거 면적을 보면 수도권이 최하위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율 문제, 가임인구 1명당 출산율이 서울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라든지 저출산 등 국가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한편으로 또 이제 경제권,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고 오히려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 거래 네트워크야 국내를 벗어나서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국민의 통근 통행이라든지 여가권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행정구역 단위로는 이러한 국민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또 이러한 행정구역 단위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불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생활권이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공공기관 이용 문제라든지 여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 간 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만 발표하게 되면 이런 공모사업 유치 경쟁, 불이 붙었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러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초강력 단위 정책을 취해오지 않았냐 하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저희가 뭐 60년대, 70년대부터도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도시권, 광역권 등 그리고 최근에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초광역권 단위의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이라든지 또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던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에서도 이제 초광역권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작년도 10월 달에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해서 그리고 지역의 자율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서 초광역적 정책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그러한 지역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서 초광역권 육성을 추진하겠다라는 큰 틀의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초광역 협력의 지원 기반 구축, 뭐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계획 수립, 그다음에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협력 단계별 차등 지원, 특별 지자체 설립을 지원하고 그리고 발전 단계별로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공간, 산업, 사람이라는 3대 주요 분야별로 초광역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전략의 발표 이후에 이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지자체별로 다양한 권역별 초광역 협력 구상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이 정책 작년 10월달 정책 발표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2월 3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구성이라든지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관련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는 2개 법안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된 상황입니다. 예, 주요 개정 사항의 내용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11개 메가리전을 육성을 해서 미국의 국가적 번영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11대 메가리전 형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러한 메가리전 육성 구상과는 별개로 기존의 도시 간의 협력기구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PO,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권 기구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법정 기구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OG라고 해서 지자체 간 협의기구 를 미국 내에서 약 한 3만 5천여 개의 카운티라든지 기초지자체 단위가 참여하는 이런 COG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간의 협력이라든지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레지옹이라는 행정구역들을 기존의 22개에서 13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 경제 무대에서 대응할 만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레지옹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중층적 지역 행정 구조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버넌스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로 초광역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도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메트로폴리전이라고 해서 11개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이라든지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대도시권들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대도시권별로 지역의 성장이라든지 고용 혁신 그리고 주변 지역과 배후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라든지 국토 형성 계획에서 초광역 거대 도시권역 구상 그리고 연계 형성 전략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수도권인 동경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고야권 그리고 오사카권을 연계하는 3대 광역대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3대 대도시권을 리니어 신칸센이라고 하는 고속교통망으로 연계해서 국토 전체를 하나의 초광역권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자체 간의 이제 단일 지자체 단위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 완화라든지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해서 최근에 지자체 연합기구 컴바인드 어소리티를 구성해서 도시권 차원의 광역적 지역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적인 이슈들, 특히 이제 고용이라든지 기업 지원,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공공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이러한 그 도시권 중심 지자체 연합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분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든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의무를 지자체, 연합기구에 적극적으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의 항목은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자체, 해당 지자체 연합기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권한들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의 분권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적인 공간 스케일에서 이러한 초광역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초광역권 정책의 큰 틀을 발표를 했고 이제 2월 달에 법적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럼 향후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광역권별 특성이라든지 협력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그리고 공간적인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적 통합이란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각 지자체가 가진 그런 특성이라든지 거점 간의 기능들을 적정히 분담하고 연계하자라는 차원의 전략이고요. 공간적 통합은 또 지역 내 중심도시라든지 거점도시, 그리고 배후 지역 간의 연계, 그리고 각각의 공간들이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능적 통합 차원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도 이제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이러한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 기반이라든지 잠재력,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과의 부합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 비교 우위를 고려한 특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특화된 산업 기능들이 연계돼서 어떻게 시너지화 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권별로 이런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내에서 가급적이면 전후방 산업 연계, 가치 사슬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기능 분담이라든지 산업 연계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 기능들을 갖고 있는 여러한 거점 공간 간의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혁신 네트워크 통합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학을 포함한 지역 혁신 자원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충청권의 사례인데요. TP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각각의 특정 산업별 전략 연구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이라든지 통합 R&D라든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 초광역권 정책을 좀 토대로 해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거나 한다면 그 내에서 이러한 지역 혁신들을 전담할 수 있는 좀 기구들을 구성을 해서 지역 내에서 혁신 네트워크가 좀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연계돼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휴먼 네트워크 차원입니다.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청년이라든지 우수 인재,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역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권의 대학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설립들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대학별로는 한계가 있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좀 연계한 공유대학들, 이미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4개의 공유대학 시범사업들이 지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초광역권별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초광역권 전략과 맞는 그러한 특성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차제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학의 이러한 공간들,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들을 활용해서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오픈 캠퍼스, 이러한 산학연 협력 기능 등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초광역권 결국은 공공행정 기능의 광역적 사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초광역권 단위에서 통합적인 공공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초광역권을 우리가 구성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대체로 설립이 될 텐데,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권한을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도시권 지자체 연합을 출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감사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 지자체 연합과 기존의 다양한 정책기구 그리고 행정기구들 간의 권한이라든지 책임 중첩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향후에 초광역권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러한 공공행정기능들이 중첩되거나 중복 또는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이러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광역권의 공간적 통합입니다. 초광역권이 우리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이러한 부분들에 모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공간 육성이라든지 생활공간 육성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도시와 배후도시별 특성에 부합하는 경제생활공간 조성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심도시와 배후도시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의 중심이 되는 이제 광역시라든지 광역시 내지는 이제 거점 중심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차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혁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라든지 창업 그리고 첨단 산업 지원 기능 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거점 도시나 중심 도시에서 충분히 고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러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공간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도시와 연계해서 제조라든지 생산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존 지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스케일업 전략들 그리고 정주 기능이라든지 앞서도 이제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원격 근무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응한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거점 도시와 연계되는 배후 도시 간의 이러한 기능 분담이라든지 또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개별 사업 단위로 공모를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형 지원 정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간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교통 인프라 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결국은 초광역권에서 기능적 통합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통합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 어떠한 지역도 뒤처지지 않고 초광역권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초광역권의 주요 거점 그리고 배후 지역들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망이라든지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지자체 연합 사례에서도 이러한 고속철도망이라든지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금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육성을 하겠다고 표방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우리의 정부의 정책 추진 행태에서 이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수평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초광역권 정책의 명확한 정책 프레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모니터링이나 환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도라든지 그러한 정책 방향들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협력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국고 지원 사업, 국비를 따내기 위한 일시적인 협력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좀 공동의 목표라든지 비전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이라든지 협업을 좀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일정 수준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이라든지 사무 이양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의 추진성,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초광역권 관련된 법이 최근에 이제서야 막 이제 통과가 돼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일단은 큰 틀의 방향 정도만 설정을 해놨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위 법령, 시행령이라든지 지침 등에
이제 위임을 해놓은 실정이고 올 하반기 중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초강력권 관련 계획관의 역할이라든지 좀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균특법상 초강력권 발전 계획 그리고 국토기본법에서도 초강력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관의 상호 역할이라든지 관계 설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냐 하고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국토기본법상에 의한 이제 초강력권 계획이 예를 들어서 20년 단위로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형태로 수립이 된다면 이제 5년 단위로 균특법에 의거한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5년 단위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재정 지원 등이 들어가는 그러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형태로 국토기본법상의 계획과 균특법상의 계획이 역할과 위상을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토기본법상의 또 타법상의 여러 가지 이제 공간 계획들이 있는데 초강력적 계획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간의 좀 기능이라든지 위상들을 차제에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균특법상 초강력권 발전 계획과 국토기본법상 초강력권 계획의 계획 수립 주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균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면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수 있고 초강력권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토기본법에서는 지금 광역지자체만 계획 수립 단위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차제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강력권 육성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균특회계에 초강력 협력 사업군을 신설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과연 신규 예산을 플러스 썸으로 붓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예산들을 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 다른 사업군의 예산들을 초강력권 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당연히 이제 플러스썸의 형태로 예산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충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지원 방식들이 포괄 보조 방식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타라든지 좀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강력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기준을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것 역시 방대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제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준비한 이번 세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가장 핫 이슈라고 생각하는 걸 2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를 2개 잡았습니다. 하나가 인구 감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차미숙 박사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 약간 걱정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별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잘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용모 박사님 말씀은 또 이 초강력은 대통령께서 작년에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 2, 3년간 이 균형 발전 영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초강력은. 그리고 경제문사회연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거기도 합니다.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이 정책기획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분권과 균형 발전에서 강력한 연방제 형태의 자치분권과 동시에 이 규모를 키우는 초강력을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동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윤용모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면 그것도 여전히 또 몇 가지 좀 불비하거나 또 중앙정부의 여전한 주도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는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오늘 토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우리 발표자께서 다시 대답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한 7분 정도씩만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의 여민석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토론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좀 길어가지고 다 읽진 않겠고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영모 박사님 발표 중에서 요즘에 이제 메가시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인구 1,000만 명이 됐든 500만 명이 됐든 그 광역 대도시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건 광역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세적으로 보면 일단 그 영역 자체가 좀 넓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 양적 영역에만 좀 몰입했다면 요즘엔 좀 질적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OECD하고도 컴팩트 시티를 연구를 해봤지만 컴팩트 시티의 핵심이 컴팩트한 도심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도심 중에 조금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고 대신 등섬 녹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 차원에서는 좀 서비스망이 좀 원활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질적 밀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인구 성장 시대에 살다가 이제 인구 소멸 시대에 오면서 그런 질적인 밀도나 어떤 질적인 집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몰입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 사회자로 계신 강현수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광역 협력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잘 봤는데 그 글이나 지금 윤영모 박사님이나 차명숙 박사님 발표하신 거 보면 핵심어를 제가 이렇게 제가 한 3년간 쭉 보다 보면 협력, 유연, 연계, 연대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광역 권역이라는 것이 공간이 확대돼서 공간이 확대된 영역에서 그 지역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되게 많을 텐데 오늘 발표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 단위에서 이런 역량을 모으는 작업들이 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를 좀 파괴하는 차원에서 초광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초광역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자체 연구원에 있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광역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거나 연계하거나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작업들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다. 그래서 질적 성과를 내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좀 나눠줄 때도 사실은 차별화돼 있어? 준비돼 있어? 양적인 규모는 되니? 1인당 뭐뭐는 얼마니? 이게 표준화된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광역 차원의 어떤 관점을 갖기보다는 그냥 지자체가 올해는 얼마를 따내야 돼 이런 거. 제가 여러 지방 정부를 가보지만 시청이나 군청에는 항상 프랜카드가 올해 무슨 사업을 얼마 몇억 이걸 따냈다는 거에 좀 몰입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냥 지자체 단체장이 임기 안에 끌어모을 수 있는 지자체 수입에만 좀 몰입돼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일단 탈피해야 되고요. 지금 국토기본법이나 균특법이나 해서 얘기하는 것들 거기서 불일치되는 것들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 아주 많은데 저는 선행돼야 될 거는 진짜 저희가 광역권을 준비한다면 진짜 관점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만 봐도 연구를 할 때 그냥 대전시 안에서만 세종시 안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광역을 하려면 대전시하고 주변 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연계성 혹은 부산권, 제주도권 다 연계권 관점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대전 세종의 지역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려도 너네 주말에 어디 가니? 그러면 서울에 무슨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은 그동안 해외에도 눈을 다 돌렸고 인터넷이나 지금
뭐 제가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 안 해도 지금 너무나 많은 연결권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조금 이렇게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토론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부 박사님 다기능 복합 공간 말씀하시면서 공간 통합과 기능 통합에 대한 단어, 그리고 거버넌스의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 광역권역이란 이 공간에서 저희가 그 지자체간이든 지역간이든 뭐 사람간이든 산업간이든 공생하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일단은 지금 현재의 역량에 대한 포지셔닝 작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 의하면 지자체별로는 그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각오는 다 돼 있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협력 구조나 이 거버넌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 분담 구조,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라 이 협력 초광역권이든 광역권이든 그 안에 네트워크망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망은 발표 자료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거점 도시도 중요하고 뭐 기능을 어떤 기능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연결망이라는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공시설, 공공인프라의 관점에서 더 많이 따내려고 도로를 넓히거나 뭐 광역교통망을 이렇게 구축하거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몰입돼 있는데, 중요한 건 전 그거보다는 그것들이 진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로 다가오느냐. 그럼 이 서비스 연결망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냥 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사람 산업 공간 네트워크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충청권이든 대구권이든 뭐 부울경권이든 그쪽 사람들하고 저희가 진짜 소통 채널이 있는가? 저희가 뭐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교류 활성화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 네트워크도 아까 윤영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특화 산업 간의 어떤 그 연계망이라든가 어떤 산업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광역경제권을 논하면서 초광역경제권도 논하면서 그런 어떤 연결망 구조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진짜 기업인들이 원하는 건지, 뭐 진짜 광역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될 수 있는 거지. 저는 또 이런 산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광역을 또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권이다. 충청권의 산업 연관성이 높은 데로 그룹핑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지만 이 클러스터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클러스터랑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저는 그 공간 개념을 넘어서서 그런 연결이나 어떤 그 채널, 협력 채널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 포용성인데요. 초광역이 되면서 저는 이 네트워크망 중에 공간 포용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사람이 뭐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도 어디 도서를 갈 때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바로바로 연결되는지, 이런 공간이 진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바로바로 준비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거기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현재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광역 차원의 어떤 포지셔닝 작업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역량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협력 네트워크망이 진짜 기존의 인프라와 어떤 서비스망이 진짜 원활하게 구축이 되는지, 혹은 초광역을 넘어서 또 다른 채널이 확보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포지셔닝, 또 네트워크, 협력망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대전 세종연구원은 대전하고 세종을 같이 연구를 하니까 대전 세종 사이는 뭔가 좀 잘 되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권일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균형 발전과 관련된 발표들도 얼마 전에 사실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서도 발표도 한번 했었고, 뭐 작년에 국토학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주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저는 인구라든가 지방 소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전에 저 용어부터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사실 이 용어가 적절하냐? 이게 그 2014년에 마스다 히로야가 일본에서 사실은 썼는데 이 제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강래 교수도 지방도시 살생부 썼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목을 누가 짓냐? 사실은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짓습니다. 근데 이거 상업적인 차원에서는 그 책을 팔고 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 자극적인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공공 부문에서 행정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는 곳에서 이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냐? 사실은 지방 소멸이 된다 그러면은 지방의 소멸은 오히려 이 용어를 씀으로써 가속화시킨다. 지방이 소멸되고 소멸된다는 지역에 누가 가겠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엑소더스 시키는 거예요. 다 쫓아내기. 사실은 이런 용어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방에 대한 인구 감소 그리고 쇠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원인 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한 적절한 원인 진단. 근데 이때 원인 진단도 우리가 열이 나더라도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세균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각기 처방이 다 달라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그 원인 진단에 따라서 사실은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도시화라든가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는데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원인 진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도 이런 어떤 인구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게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과연 그 각기 적절한 어떤 원인 진단에 따른 어떤 대책이 이루어졌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랬나 하는 반성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아까 1970년에서부터 한 2000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한 60% 증가했거든요. 수도권 인구는 200% 가까이 증가했어요. 즉 한 3배쯤 됐어요. 70년 인구에 정확하게 한 192%. 근데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청 소재지는 한 13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3배쯤 됐죠. 그때보다. 그런데 20만 이상 도시는 70년 인구보다 한 20% 증가했고요. 10만에서 20만은 마이너스 23%, 10만 이하는 마이너스 40%. 철저하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인구들이 왜 이렇게 변화했냐? 사실은 아까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구 예측을 해보니까요. 2020년에 정점을 찍고요. 제가 이제 가정한 거는 출산율이 뭐 0.9 정도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85에서 90세 정도로 가정했을 때 계속 감소를 하고요. 이게 2050년 정도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는 그 우리 태어났던 인구의 우리 70년대, 60년대생, 70년대생 90만에서 100만 태어났거든요. 그 90세 잡으면은 2050년 되면 사망 연령이 됩니다. 그때 되면 한 해에 한 80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되냐? 매년 한 70만 명 정도가 감소해요. 제주도 인구 하나씩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책은 우리가 이게 인구에 대한 대책은 이거는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초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의 대책들은 다 뭐냐면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졌어요. 과연 인구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자 이렇게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지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지역별로 지금 현재의 인구 중에서 지방자치단 우리나라 전국에서 차지하고는 비율의 변화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인구 변화를 가지고 어디를 해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2038년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더라도. 그러면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예측도 해가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원인 진단해야 되겠죠. 이 원인 진단은 사실은 박정희 정부 때도 했어요. 그때 나온 것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으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얘기한 것은 서울에 공장이 많다. 두 번째는 대학입니다. 당시에 서울에 37개의 4년제 종합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전국에 사실은 고급 고등학교 상위 그 졸업생들을 다 빨아들인다. 대학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 그러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부지방 뭐 법원장, 충청지방 경찰청장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다 하고 파견해 보내고 그 사람들은 혼자서 관사 생활하고 다른 지역 발령 갔다가 다시 서울 갑니다. 그 지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말은 나와서 제주도, 사람은 나와서 서울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서울 중심적인 어떤 사고, 의식 구조. 근데 이 의식 구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서울특별시라고 얘기하는 이 특별시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라고 해서 특별시 쓰는 데가 사실은 쓰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거 예시를 다 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보니까 벌써 빨리 가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는 사실은 6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은 대책과 수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방 서울로 더 몰리게끔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2007년 이후에 대학 공시 자료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대학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은요,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2007년에 1조 4천억에서 작년도에 한 8조 7천억까지 늘어났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 2007년에 1,400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매년 그렇게 지원되고요. 연대가 290억 받던 학교가 작년에 4,300억 받았습니다. 경북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이런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이 대체로 한 400억 정도 받던 2위 정도 그룹이었는데 지금 2천억 정도로 서울에 있는 지금은 1, 2, 3, 4, 5위가 다 서울에 있는 서울권역의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정원들도 안 줄입니다. 지방 정원 줄이고요. 왜 인구가 이동되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일자리하고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 뭐 우리 산업화 이전부터 산업시대 이게 다 좀 특징이 달리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산업화 이전은 토지 기반이기 때문에 인구가 분산됐습니다. 균형적인 부분이 됐죠. 산업화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저임금의 그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이 되다 보니까 중소도시의 공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어떤 저임금 구조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급의 인력, 4차 산업 인력 그러다 보니까 더 대도시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역할이 결국은 고등교육기관, 저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대학이 우리의 인구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줄여야 돼서 시간 좀 줄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책은 뭐냐?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미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다양한 아까 유치원과 유아원이라든가 한국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만은 또 거시적으로 사실은 국민들이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균형 발전 왜 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 몰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적절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지표와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은 어느 단위로 할 거냐. 균형과 균등은 다르다. 전국의 똑같은 모든 지역에 같은 균등한 밀도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위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거냐 목표 수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 사실 입법부, 행정부. 예를 들어서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부도 사실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우리가 헌법 얘기하면은 당장에 우리 얘기를 하면 대통령 중심제라든가 기간 임기라든가 이것부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입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과 행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그리고 이 행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각기 이제 추진해야 되는 어떤 주체라든가 하는 것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강력 부분에서 윤 박사님 발표하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저는 과거부터 사실은 2003년부터 뭐 우리가 62년부터 부산이 도에서 분리가 되고 81년에 대구와 그 인천이 분리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 저는 이 분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중복 투자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양원제도 좀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은요, 2028년이 되면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비수도권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이제는 못 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통일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원에서 좀 다뤄주고, 사실은 국민의 일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하원에서 좀 다뤄줘야 된다든가 하는 어떤 양원, 그 국회 어떤 이런 어떤 양원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누가 컨트롤할 거냐. 이게 컨트롤 타워를 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 공약으로 국토수석을 그때 사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걸 어디에서 다룰 거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타제도라든가 지방대학 육성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공 교수님 하실 말씀 계속 많으실 텐데, 예,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이란 용어가 자극적인데, 또 자극적이니까 관심도 끌고 언론도 하다 보니까 또 행안부도 또 사업도 만들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소멸되지 않을 건 알면서도 또 이런 또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학계나 정책 당국자도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또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성만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지방행정연구원의 전선만입니다. 저는 짧게 그냥 와서 많은 그 공부를 했고요. 사실 전문 분야가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행정이나 어떤 실행 가능성의 그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차민숙 박사님의 그걸 보면 거기에서 people oriented policy하고 그 place oriented policy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인구 자체는 people oriented policy고 초광역권 이것을 어찌 보면 플레이스 오리엔티드 팔러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 창세 일자리 이것은 인구 중심으로 갔고요. 그리고 초광역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건 성경 이사님이 연방제적 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에 이제 문재인 참여정부에서 제2기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정책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5+2 경제 정책으로 바뀌면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와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분절되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어찌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초광역이라면 경쟁력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지 어떠한 균형 발전의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초광역구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영모 박사님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대도시와의 경쟁력의 어떤 그런 경제학적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볼 때 우리는 소멸이라든지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 방면, 연방제적 국가를 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남 이렇게 광주 그것은 초광역 서비스지만 실제로 행정 통합이거든요. 그 지역이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연방제적 그런 지역의 입장도 있어서 이번에 초광역권의 이런 방향성이 뭔지, 이 부분이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이 이게 다 좋은데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갖다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반대가 아니라 다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지방자치단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29개가. 거기는 이제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통신이라는 중앙 국가가 하는 기능을 뺀 나머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특정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사물을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광역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광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부울경 같은 경우에 보면 권역 그 공간으로 다 똑같은데 과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지거든요. 그건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대표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특별지방자치 세우고 나서 거기 의원들의 간선을 통해서 대표성을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설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그 저희 지방자치와의 좀 괴리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간사이 연합도 일본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참여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원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컴바인드 어소로티도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과세 자주권이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꼭 8대에서 7대3 되는 그러한 그 국세 지방세를 만들어줬지만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초광역권 사업을 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원 금액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거랑 중앙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할 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국고보조 사업을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왜 돈이 그 주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고보조 사업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 그 지자체나 과세 자주권을 갖다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과연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그 지역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줄 경우에는 부울경에는 지금 현재 교부세에서 또 다른 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걸 갖다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분담금 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정말 초광역에 대한 지원 개정을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윤영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개정에서 지금 광역 사업군을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세종 개정이나 제주 개정이 보면 어찌보면 새로운 그 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여기 사업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준 게 그런 개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광역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 계정 내에서 사업군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종 개정이나 제주 개정처럼 어떠한 그 안정적 지원을 해야 될지 문제는 한번 지원 속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핵심 쟁점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서 주민자치하고 이제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초광역권 사업의 재원, 이게 사실 대통령께서도 발표했지만 재원은 없이 발표가 된 상태여서 이 돈을 기재부는 내놓으려고 할지 또 각 부처는 내놓으려고 할지 어쨌든 어디 있던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부처 돈을 갖고 올 거냐 아니면은 지역 돈을 갖고 올 거냐 뭐 둘 중에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부처 돈을 글로 넣든지 어느 지역 돈을 글로 넣든지 하는 건데 둘 다 제로섬 게임이어가지고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요 부분만 나중에 한번 저희 국토연구원에 따로 한번 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광역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예,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우리 홍성우 박사님, 충북연구원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11시 56분 되고 있는데 우리 당초 계획이 11시 50분까지라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 순간이 벌써 행사가 종료돼야 될 시점인데 그래도 여기 오는데 차를 타고 1시간 조금 넘게 왔어요. 그래서 5분은 그래도 더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의를 해보니까 첫째, 모든 지역 인구는 준다. 모든 2117년이 되면 8개는 그래도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2117년에 8개는 살아남는다. 두 번째, 대려 수도권은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수도권 인구는 엄청나게 줄고 있다 이거죠. 저는 이게 벌써 저는 뭐 연구원에서 입사해서 일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고 그 전부터 균형 발전 필요하지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강연수 원장님이나 차민숙 박사님이나 뭐 권일 교수님 보면 이 얘기를 한 20년 정도 전부터 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됐냐? 왜 안 됐냐? 이게 문제를 이게 지금까지 방식으로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계획상으로는 이머전시 플래닝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비상사태 계획. 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코로나는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는데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해 버렸는데 아무도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하지를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은 정책 몇 가지들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은 거죠. 오늘 발표했던 두 가지 주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인구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초광역에 대한 계획, 매우 중요한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런 관련 인식들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차미숙 박사님 발표해 보면 우리가 인구가 주는데 지방에는 인구가 더 늘더라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충북을 예로 들면 11개 시군 중에 산부인과가 있는 데가 절반이 되지가 않아요.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분만실이 없는 곳이 또 빼고 나면 C급 이외에서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막 멀리 가서 산부인과 치료받으러 태어났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보은군의 사례예요. 보은군에 고등학교에 물리교사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보은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물리를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대학교에는 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은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물리를 공부해서 물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얼른 다른 옆에 이제 대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어요. 이제 지방의 거점 대학도 그 지역의 출신의 학생들이 50%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도 50%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충북의 기준으로 보면 충북대입니다.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충북 내에 있는 충북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더 심하죠. 이미 지방대학이 아닌 거죠. 인구 때문에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고, 취업을 해서 우리가 또 사는데 다 서울로 가죠. 주택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 내가 사는 위치가 당신의 지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부동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주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이 아주 고착화된 거죠. 이게 일생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몇 개 이렇게 작은 대책 낸다고 해결될 거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거대적인 담론들 빠르게 이렇게 그냥 애드립과 사례들을 생략하고 첫째, 오늘 토론에서도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와요.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을 지금까지 이뤘냐? 못 이뤘습니다. 이게 다부처들이 얽혀 있는 거고, 차민숙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마지막 페이지에 12개의 과제들 다부처가 얽혀 있는데 되겠냐라는 강현수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적어도 인구부가 되든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또 다른 어떤 이름의 부가 되든 국무총리가 직접 그 역할을 하든 역할들을 하는 방식들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의 체계로 간다면 균특회계 일부를 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의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균특회계도 또 보니까 서울이 더 많이 갖고 가요, 강원도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첫째,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얘기 개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정 예산의 부분인데 이제 전 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세가 제가 알기로 지금 26%쯤 되는 것 같아요. 40% 50% 가지 않으면 지방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역 확립이 어렵다.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바둥바둥 돼야 되는 삶으로 지방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자체의 과세 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향후에는 대두되어야 된다. 자주적 재정 지방 분권을 위해서 스위스의 사례들, 꼬우면들을 보면 자주적 재정 결정권이 굉장히 커요. 왜 우리한테 지방에 원전을 넣고 폐기물 처리장을 넣고 발전소를 넣는데 지방에서 이 세 시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결정을 못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들, 환경세와 자원세 등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고, 이런 것들이 EU에 서구화된 자치분권이 강화된 스위스 등의 국가들에서의 사례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된다. 우리 권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체계의 문제, 상원과 하원에 대한 문제, 이게 우리 정치 경제라고 하지 경제 정치라고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정치가 제일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균형 발전과 무관한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의 수가 이제 과반수를 넘어간다. 이 시점이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다. 뭐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대 담론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미시적으로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또 차민숙 박사님과 윤영모 박사님 발표에서 중요한 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지방의 대도시 육성이 중요하다. 지방의 대도시가 인구 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더라라는 말씀을 11페이지 등의 표로 이제 봤는데, 이게 결국에 초강력권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타가 통과한데도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편승되면 안 되던 인프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니까, 이 초강력권 개발이라는 건 서구에서는 수도권 개발, 그리고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는 수단으로 사실은 이제 태동됐던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 활용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GTX는 되지만 우리 동네 철도는 안 되는, 지방의 철도는 안 되는데 이게 이 정책에 타면 되더라 하는,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 좋은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산업적인 측면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게 제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놀랐던 사연 중에 하나는 같이 청을 만들어서 공동 운영을 하는데 안 싸운대요. 진짜 안 싸우냐고. 싸울 것 같은데 왜 안 싸우냐, 서로 기업 유치하려고 하지 않냐 했는데, 딱 보니 안 싸우는 이유가 지방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야. 기업이 유치가 되면 우리는 절대, 여기 앞에 계시지만 어떤 기업 하나가 대전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지 대전에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근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서는 그 법인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똑같은 거고, 그 공동의 법인세로 공동의 연구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의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강력이 되려면 산업적인 측면으로 되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해봤던 사례에서 안 되거든요. 이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방세 공동 이용 등과 같은 조세 제도랑 연계해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뭐 두 번째 여기 뭐 각종의 대책 중에 사람들의 이제 그 각종 정책 사업들의 가치에 대해서, 예컨대 여기 뭐 스마트화 등과 관련된 제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개별로 보면은 가치가 없는 건데 여기에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공공성에 대한 가치들을 더 부여하는 과정들이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시간이 이제 8분 이렇게 됐는데, 뭐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야지 해결이 될 것 같다 싶고, 세 번째 이제 끝으로 공공성, 보육교육,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끝으로 한 가지 사례만, 옥천이라는 동네에 청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막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살려낸 사례가 올해 작년 있었는데, 전 그 기사를 보면 참 훈훈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 국가가 뭐하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서 살려야 되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 공공성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우리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는 주민자치회 등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마을에 기금을 주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들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금들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스와 최근에 있었던 포틀랜드의 사례로 나오는 주민자치회 법인, 주민자치회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에 거대와 미시 속에서 잘 되고 있는 해외 사례 중에 적극적인 것들은 대폭 받아들여야지, 기존의 이제 국가 발전 차원에서 있었던 체계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 수도권 인구 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에서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머전시 플랜,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같은 충북에 계시면서도 오래 걸리는군요. 그 초강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충청북도 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청주 충주 사이를 1시간이나 걸리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왕 늦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발표자 두 분 1분씩만 말씀 듣고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좀 뭔가 좀 얘기를 해볼 만했는데 이제 끝나게 돼서 되게 좀 솔직히 말하면 아쉽습니다. 이런 세미나 포맷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최종 보고할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제안한 이 많은 정책 과제들이 실현이 되면 과연 지방 소멸 문제는 해소될까요?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약간의 그 고해성사처럼 안 될 것 같아요. 그 최종 보고할 때 제가 연구 책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제가 계속 그 기억에 남고 아까 우리 두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지금 현재의 국가 정책 결정 시스템이 하에서 과연 조금 시혜적으로 주는 거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특히 이게 감사원에서 1년간 이걸 했거든요. 그 과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자들도 다 서울에 살고 강남에 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서울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방소멸 실감이 안 된다. 아까 저희들 전문가 조사할 때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수도권에 살 때와 제가 지금 5년 됐거든요. 세종에 지방에 온 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이게 놀부신 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아까 권 교수님 되게 막 그 열을 내셨는데 지방 소멸은 솔직히 저희가 행안부의 과제를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이거 바꾸자. 이 지방이 뭐냐 했는데 저희가 그 논의하는 과정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이걸 바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책 용어화가 이미 돼버려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초강력권 육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국토연구원의 연구 분야라든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이제 막 법 제정이 된 단계이고 지금 선도적으로 이제 부울경에서 초강력권 구성을 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타권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들 좀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이제 각자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고 뭐 행정연구원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조금 더 활성화된 연구를 활발하게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 모아서 정부에 또 더욱 정책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좀 느낀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 자치법권 얘기를 하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이 그 물이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래로 이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도시라는 것이 그 어떤 집적 효과에 의해서 많은 자원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물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자치분권 균형발전 문제는 그걸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민간 쪽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이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부도 이제 그 자연적인 어떤 흐름을
이게 거슬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어떤 정부 쪽에서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저는 국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그 양원제 문제를 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원제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입법부 자체에서 법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규정할 때 균형 발전에 유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심의 균형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부 그다음에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한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물줄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이 정치학자십니다. 그래서 그 양원제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항상 진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너무 5분만 발표하고 이렇게 정말 그 이 포맷이 이 세미나의 포맷이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들은 저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균형발전 연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계속 릴레이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처 못한 것들을 좀 쟁점별로 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좀 강론별로도 하나하나 좀 격파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행사 또 끝까지 참석해 준 이사장님 이하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